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 직후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오늘 관련한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먼저 저희가 다루게 될 이슈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시청구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다싹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은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현장,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다만 군을 이제 국회에 보낸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함께 보셨는데 결국 내란이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동안의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잖아요. 예, 재판 예. 진행 과정도 굉장히 지원한다고 느낄 만큼의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재판 진행 그리고 소송 지휘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했는데 일정 부분 그런 우려를 덜어주는 판결을 했다고 하는 점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의 세 개 재판부에서 내란이라고 모두 다 일치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점에선 앞으로 메시지 계엄이니 경고성 계엄이니 이런 얘기들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점은 좀 의미가 있지만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굉장히 많았어요. 좀 비유를 하자면 정답은 맞춘 것 같은데 풀이 과정은 엉뚱하게 갔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물론 저는 사형을 선고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서 보다 준엄하게 꾸짖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그건 내란은 아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했거든요.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하고도 위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계엄법 상으로 보더라도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건 모든 국민들이 아는 거거든요.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국회 통과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도 지킨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이미 위헌성을 내포한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부분만 얘기를 하면서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그런 이제 걱정이 좀 되고요. 나중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 뭐 이른바 이제 이렇게 재판을 세탁해 주듯이 해버리면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럴 여지를 남겨뒀다고 하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사형구형에서 지금 이제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낮춘 건데요. 그 이유가 65세 고령이라는 점, 뭐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자제했다. 그 윤 전 대통령이 자제한 것도 아닌데도 그걸 이제 이유로 들었다거나 계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형사유로 든 것도 국민의 법상식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많은 논점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설시를 한 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돼서는 좀 넓게 해석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원의 고심 어린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원의 고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보면 아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위원 재판부만의 독단적인 판결이 아니고 대법원의 판례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컨대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선포했다. 이거는 이제 탄핵 사유는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별도의 내란죄로 바로 등치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 계엄 행위로 인해서 별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죄를 부담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죄라든가 또는 내란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설시라고 보여지고 형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처음에 내리는 형량이다, 정한의 형량이다 그랬으면 여러 가지 비판에 가능할지 몰라도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확정된 형의 형량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벗어나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비판받는 대목인 것이지 그 기준 내에서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형량은 피고인 입장에서 중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형량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례적인 형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아까 많은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계엄 배경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이거 헌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 입법 독주와 그다음에 그 예산의 일방적 감액, 감사원장의 탄핵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당부당을 따지지는 않았어요.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이걸 타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설시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컨대 상하원제는 약간의 정치적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적 기반인데 이게 또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없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제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입법부가 막말로 독주하게 되면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전제하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면교사 삼아서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회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곱씹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기초한 헌법에 있는 비상 어떤 개헌권을 썼어요. 이것이 내란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이 남용되면 그러면 이거는 위헌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심지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법률 형성권은 당연히 국회에 있죠. 다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형성 과정에서 그 내용이나 취지나 목적이 만약에 국가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계파나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하거나 심지어 특정인까지 위한다면 그럼 이건 문제 있는 법안이잖아요.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서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많다. 따라서 이게 형량이 어떻고 저떻고 따질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우리나라 법 그 정치 체계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 헌법재판소 결정도 아니고 한 법원 재판부잖아요. 법원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 재판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상하원으로 분리되지 않아서 대통령하고 의회 권력이 충돌했다거나 이런 언급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 사족에 불과하고요. 로마 시대에서부터 뭐 헨리 1세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수험생들한테 물어봐도 될 걸 그 어려운 사법시험 공부한 판사가 굳이 이런 얘기까지 끌어들여서 얘기해야 되는가? 차라리 수험생들한테 이번 판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더 공정한 결정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사족을 붙이느냐? 굳이 자기의 생각을 투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앞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것도 직위원 판사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라고 전 봐요.
굳이 그런 얘기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 민법은 프랑스제, 그리고 형법은 독일제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담은 헌법을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법체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역사적인 사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참고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좀 그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낳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 상하원제가 만약에 대통령 권력하고 의회 권력을 조절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가 된다고 하면 미국은 왜 그렇게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거는 직위원 판사가 판단할 몫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인 겁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끌어들여서 얘기들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직위원 판사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재판의 진행 모습,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날에서 시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이런 결정이 하나의 배경이 됐던 것이 바로 이런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판결의 그 결과에 따라서 재판부에 대한 태도가 다 진영에 따라 다른데 이걸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특히 그런데 직위원 부장은 역사적 선례나 아니면 그 비교법적 이런 제도까지 갖고 온 이유는 보편성을 기하기 위한 거예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근거가 이거다.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선례가 있고 주변 예가 있고 역사적인 예가 있다라고 그걸 들고 와서 설득하는 과정인 것이지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민주당께 박수쳤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은 그 수많은 설시에 내용 제가 일일이 언급 안 해도 뭐 일부 국민 꾸짖는 말까지 있잖아요. 부정선거론 관련돼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갈등하는 한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부분도 있고, 그럼 이건 어떻게 왜 박수를 쳤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비판했어야죠. 오히려 저는 이런 재판의 판결문 내용이 이례적인 것이고, 이 직위원 부장의 이 내용은 불만 섞여 있지만, 저는 불만이지만 실제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드라이한 판결문이에요. 그리고 접근 방식도 굉장히 법리적인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형량이 문제 있다, 안에 있는 예시가 문제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내란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다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돼서 알았다, 미리 알았다고 해서 전부 다 뭐 내란 쪽에 공범으로 수사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헌법 존중 TF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그 당시에 상명하복 입장으로 알지도 못하고 갔던 사람들 다 처벌하려고 징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불필요하다고 암묵적으로 저는 어떤 설시를 한 거라고 봐요. 내란인 거하고 비상계엄 선포인 거하고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병력이 출동하는 걸 알고도, 병력이 출동하는 목적이 국회에서 토의하거나 의결하는 걸 막고자 함, 이런 걸 알고도 거기에 가담하면 내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였던 분들 전부 다 징계하려고 하고, 심지어 내란 공범으로 엮기도 하고, 추경호 의원도 했다가 이진관 부장마저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내란 임무 종사 혐의 그 한덕수 총리 거 무죄 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광범위한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직간접적으로 이런 거 다 수사하면 안 된다. 왜 처벌하는데 이런 게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어떤 뭐 본인의 어떤 그 소신을 얘기한 것이지, 이걸 갖고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보는 건 어렵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 모든 과정이 또 그리고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의 표정들도 이제 뭐 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국민들이 다 보면서 이 선고 과정을 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직위원 판사에 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서 소송 지휘하는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결국은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석방될 수 있도록 했던 당사자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정 나고 난 다음에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한 개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항소심으로 간다 해도 크게 재판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을 충분히 했었을 법하다. 그런 면에서는 뭐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남은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그 변호인이 나와서 하는 말은 도저히 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일종의 정치 쇼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소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이 정치 재판에 오히려 응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가서 사면 복권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라고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전혀 다른 프레임, 다른 차원에 있어서의 논쟁을 만들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변호인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저도 약간의 동조하는 입장은 뭐냐면 조금 그 법리적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인정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좀 드라이한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뭐 조작 기소라고 항변하는 것보다 낫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그와 못지않게 뭔가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저희가 그런 법조인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부드럽게 소송 지휘하는 사람은 형량은 엄해요. 통상 보면 그렇습니다. 말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특정인이 편을 들기 때문에 부드러운 입장을 취하는 거다. 이거는 사실은 통례가 아니에요. 맞지 않는 얘기고 어쨌든 피고인 입장에서도 불만족스럽겠지만 1심 재판에 여러 가지 설치된 부분들을 존중해야지만 그 존중된 사실관계를 뒤집기 위해서 또는 법리를 뒤집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그와 관련된 이게 타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타당성을 항변하기 위해서 또는 탄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논리나 법리나 사실관계를 들추는 것이지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그간의 변론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물론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앞이 캄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저희가 사형 선고 안에서 너무 가볍다고 하지만 무기징역형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거운 형이에요. 그리고 이 감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형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형의 선택을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그 형의 선택을 무기징역을 선택한 거예요. 그 뒤에 감형한 적이 없어요. 다만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유가 양형 인자를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했다는 것뿐이지 이걸 마치 감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감형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선고가 나오고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어땠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내란 세력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바로 메시지를 내겠습니다. 저희 그 메시지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취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의 출판 기념회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역시 정말로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할 일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에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예,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어제 이제 선고 이후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이제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발언을 내놨는데 사실 이제 오늘 어떤 발언을 어느 정도 수위로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들에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선고 결과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 하지만 아직 1심 판결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라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약간 3단 논법적인 그 내용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이 판결에 있었던 이런 윤 전 대통령의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와 유사한 현재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그 평가는 깔려 있는 부분인 거고 민주당도 사과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도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미래에 현재 일이 과거가 됐을 때 심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걸 견제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은 야당의 역할이다. 따라서 야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라는 취지가 깔려 있을 것 같고 결국 끝 마무리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1심 평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 또는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대꾸가 맞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들은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초반부터 중간까지 이제 듣다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뒷부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들려오면은 저희도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과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고요. 또 그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논리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컨대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공수처주자는 위법하다. 이건 일관되게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것이고 아직도 그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 사법부 결정은 아직 1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종심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 같고요. 또 정치적 그 심판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컨대 윤 전 대통령 파면이나 아니면 지난 대선 패배를 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직후에 어떤 행동들을 보였습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고 또 우리 사회를 양 진영으로 갈라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게 떳떳하다고 얘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정치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해왔던 입장을 바꾸게 되면 결국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상태로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를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이재명 대통령 얘기라고 뒤에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재판을 중지해 놓은 상황인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까? 민주당이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하면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민주당이 시켜서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아무리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 하더라도 그걸 사법부가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판단한 걸 왜 민주당 보고 책임지라고 합니까? 왜 민주당 보고 반성하라고 합니까?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를 덧붙이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과연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걸 이해해 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법부가 그냥 하지 않았잖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온갖 압박을 다 가했잖아요. 그 뒤에 만약 그런 행위가 그것 때문에 중단했는지는 저희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행위들만 놓고 그 순서를 놓고 보면 민주당이 그 이후에 5월 1일 날 파기환송 이후에 엄청난 압박을 통해서 결국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아니 그 재판부들이 그것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그 뒤에 사법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마저도 지금 또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압박을 안 하고 나서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한 거다 이렇게 해서 몰라도 그런 행위가 연속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나무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온갖 여러 가지 그 정치 행위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 탓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 공소 취소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피고인인 이 사건에 대해서 3건의 공소 취소하자 의혹 모이면 87명을 모아놨어요. 이거 정상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 안 하는 야당이 비정상인 거고 말하는 야당이 정상인 것이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한다고 문제를 삼는지 그 기회에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틀렸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될 일이지 말할 기회가 따로 있나요? 근데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씀하시는데요. 민주당이 그렇게 압박을 해서 사법부가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켜놨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이것도 또한 정치적 압박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갓 쇼에 불과했다고 하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면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재판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저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걸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모든 재판은 다 정치적인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결과도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괴롭힘을 괴롭혀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세상에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그때 구속 취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온갖 물론 그게 정당한 문제제기인지 괴롭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는 사람 관점에서는 많은 그 행위들을 했잖아요. 지기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한 이후에 고발 고소까지 들어가고 그 감사까지 들어가고 심지어 재판부 그만두라 바꿔라 이거 다 뭐죠? 왜 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는 동안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끝났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뭐 절연과 관련해서는 이제 확실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제 이제 판결 이후에 이 절윤을 선언해야 된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늘 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입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절윤, 절연 이 부분은 이미 돼 있다고 보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컨대 아까 저 문구 중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판단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이미 이제 그에 관련된 판단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이미 정치권에서는 사실 사라진 분이다라고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2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위헌정당 해산 시도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말을 쓰든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평가할 거면 너무 늦었다라고. 그러니까 실제 이게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해도 여기서는 평가 안 해주고 저기서는 오히려 그거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기초자료를 쓰려고 하고 당신 사과했지 않느냐. 당신들도 잘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효과 있는 표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안과 미래라는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절윤의 표현이라는 게 저 앞으로 절윤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인정해 줄 건가요? 그거 아닐 거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나 이제 절윤하겠습니다. 절윤됐어요라고 표현하면 맞습니다라고 앞으로 그 문제 제기 안 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도돌이 펴요. 계속 시지프스의 돌을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장동혁 대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 관련된 입장은 나오겠지만 저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과라던가 절연에 대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거다라고 오늘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연을 앞세워서 갈라치게 하는 세력이 절연의 대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하는 게 이제 오히려 단합 뭐라고 표현할까요? 절연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군요. 오히려 그런 목소리 내지 말라 이런 얘기랑 그렇죠.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곧 당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논리로 좀 귀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하고는 절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굳이 뭐 언급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계엄 망동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두둔하는 지금 당 지도부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상식박 대통령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사설에 썼던데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표로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깊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당권을 쥐고 결국은 자신들이 그동안에 했던 행동이 정당하고 앞으로 이 행동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일종의 오기 같은 게 느껴지고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지더라도 결국 거기에 대해서 패배도 인정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선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이 선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수의 상식에 가까운 얘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 뭐 대권을 가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을 오히려 더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더 큰 혼란이 아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조금 생각을 더 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 표현의 차이인 것이지 포괄적인 입장 표명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이거는 뭐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판결이라는 이 하나의 획이 그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제 공격적 입장 표명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성적 입장 표명도 그 송 원내대표와 그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하나 나와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지켜보겠고요. 자, 어제 어쨌든 1심 선고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는 또 사면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 사면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재판 결과 많은 분들,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잖아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국민 법상식하고 맞나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물론 재판부 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일반 뭐 형사 절도 폭행 사건이 아니잖아요. 내란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징역 7년 주고 그보다 더 형이 가벼워야 될 사람 같은 사람은 징역 10년 넘게 주고 이렇게 뭐 들쭉날쭉한다거나 또 내란에 대한 해석과 그 어떤 재판부의 판단 자체도 막 엇갈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 헌법과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관련 그 계엄에 관한 조항, 내란을 해석하는 조항에 관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그동안에 누차 뭐 대법원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단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바꾼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관한 문제는 지금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것도 이건 뭐 전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 엇갈릴 수밖에 없다. 양형 기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행위 이런 부분들이 다음번 차기 대통령이든 권력자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면 복권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리하지 못한다면 법률로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차후에 이런 역사적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근데 저거는 사실은 입법자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 틀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는 사면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면 제한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의 종류를 정해서 사면하는 경우 그 제한뿐이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렇게 특정 죄에 대해서 사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하면 돼요. 그 당시 시류에 맞게끔 하거나 안 하면 될 일이지 그걸 헌법에 위반되게 법률로 해놓는다 위헌적입니다. 따라서 아니 조국 대표는 본인은 사면 받아놓고 또 저 법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쓰죠 아예 헌법에 내 편은 사면하고 네 편은 사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놓죠 아예 그렇게 위헌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논의가 저렇게 되고 통과 저 수가 워낙 많으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헌법을 다시 한번 그 조문을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주제 짧게 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이제 복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관심은 송 전 대표의 다음 행보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김남준 대변인이 이 지역에 굉장히 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정리가 되겠느냐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모아지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김남준 대변인이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출마 선언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복권을 받고 싶어 할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하면 원래 본인의 지역구가 계양이었기 때문에 다시 출마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근데 아직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출마 선언을 할지도 좀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김남준 대변인이 출마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낙하산으로 전략 공천을 하는 그런 방식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계속 당원 주권주의 얘기하면서 당원들 투표에 맡기겠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출마의 자유는 누구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출마 선언을 두 사람 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결정되는 이런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송 전 대표가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한다면 거길 주고 싶겠죠. 왜냐하면 송 전 대표가 만약에 그 복당해서 국회에 배지 달고 들어오게 되면 당의 역학구도가 더 급격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연수갑이라는 데가 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못 받는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기분이 상할 수 있죠. 송 전 대표가 과정에서 경선을 시킨다든지
또는 본인을 원하지 않는 지역구로 돌린다든지 하게 되면 이거 언짢을 거예요. 이 언짢음은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고 행위의 이 태양에 따라서는 또는 정청래 대표를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쨌든 송 전 대표의 어떤 배려를 받은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되돌려줘야 될 상황인데 그걸 외면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심적 상황이 안 좋을 것 같고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또 앞으로 당권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